1996년 1월 정말 몹시 추웠던 겨울의 여수 앞바다였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거대한 배 한 척 위에서 아주 끔찍한 비명, 또 고함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터져 나왔다고 해요. 네. 베트남에서 온 우리가 흔히 보트피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신호노라는 배였는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래서 경찰관 11명이 순식간에 인질로 잡혔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네,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풀어줘라. 대신 내가 당신들의 인질이 되겠다. 대단한 결심인데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 신호노 사건,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동료들을 구했지만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했던 고 최천식 경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날의 진실과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인질 사건,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 특히 우리가 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난민이나 외국인 문제와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나 이걸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어째서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자료에 근거해서 좀 추적해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보트피플, 자료들은 이분들이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조국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처절했더군요. 기록들을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었어요. 자료들을 보면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그냥 작은 배에 의지해서 망망대해로 나섰으니까요. 파도에 휩쓸리거나 굶주림,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 해적의 습격은 거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5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정도니까요. 50만 명이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숫자네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심지어 어떤 증언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선택까지 해야 했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또 다른 지옥을 건너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이지만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 자료에도 언급되듯이 1985년에 한국 원양어선 광명 87호의 전재용 선장님이 계셨죠? 네. 그 유명한 이야기. 네.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류하던 베트남 난민 96명을 구조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 이런 작은 희망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계속 바다로 나섰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1996년 여수 앞바다에 도착한 신호노의 사람들, 그분들은 분명 이제 살았다.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요. 그랬겠죠. 그런데 자료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전혀 달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요. 1996년 당시에 그 신호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국제법상 난민, 리퓨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운영하던 공식 베트남 난민 수용소가 부선에 있었는데 그게 이미 1993년에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1993년이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난민이 아니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국제적인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허가 없이 한국 영해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 친분이었던 거죠. 불법 체류자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희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언제든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불안한 대기 장소. 일종의 절망적인 환승역에 불과했던 겁니다. 목숨 걸고 도착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와. 네, 그런 공포가 바로 엄습한 거죠. 그럼 그 신호노 내부 환경은 어땠을까요? 상세한 기록은 좀 찾기 어렵다고 자료들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맥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993년부터 도입된 산업 연수생 제도 관련 기록들을 보면 좀 저임금 노동력 활용 과정에서 열악한 처우나 인권 침해가 빈번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기록은 부족하지만 그 산업 연수생 사례 같은 걸 통해서 당시 외국인, 특히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망망대해 위, 배 안에 이렇게 격리 수용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굉장히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뭐 음식이나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정말 짓눌렀던 것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언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질지 모른다는 그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였을 겁니다. 아,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났겠네요. 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분노가 막 쌓여가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96년 1월 3일 그 시한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네. 강제 송환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경찰관들을 인질로 삼는다니 이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택이었을 텐데요. 자료에 나타난 그들의 어떤 절박함을 고려하면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송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방이 아니라 자신들이 탈출했던 바로 그 지옥, 어쩌면 죽음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같았을 거거든요. 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군요. 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저항이었던 거죠. 손에 잡히는 뭐 쇠파이프, 칼 같은 걸 들고 저항했고 상황을 통제하러 갔던 경찰관 11명이 순식간에 인질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폭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을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같은 해 8월에 있었죠. 바로 페스카마오 사건. 아, 네, 페스카마오.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등 11명을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극한 상황에 몰린 이들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신원호 내부도 그에 못지않은 아수라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경찰과 인질범 양측 모두 극도로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였을 겁니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당시 여수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6호의 부장이었던 최천식 경위, 당시 48세였습니다. 이분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인질범들에게 던진 제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다른 동료들은 모두 풀어줘라. 대신 내가 당신들의 인질이 되겠다.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용기나 희생정신, 뭐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매우 냉철한 판단에 기반한 지휘관으로서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냉철한 판단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로 흥분한 인질범들 입장에서 11명의 흩어져 있는 인질은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현장 지휘관, 즉 책임자 한 명만을 인질로 확보한다면 상황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관리도 용이해지고 최소한 협상이라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한 단일 창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위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수라장을 어떻게든 통제 가능한 국면으로 뭐랄까 대화가 가능한 테이블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동료를 구하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그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긴 행동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결단 덕분에 동료 경찰관 10명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최경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질범들을 설득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미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은 인질범들이 휘두른 흉기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8세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동료 10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깝고 우리가 좀 곱씹어봐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료들을 구한 명백한 영웅적 행동인데 이상하리만치 이 사건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갔다. 이렇게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왜 이런 영웅적인 희생이 잊혀야만 했을까요? 자료들을 토대로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페스카마오 사건의 영향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가까웠던? 네, 최경희 순직 불과 7개월 뒤에 발생한 이 사건은 그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충격과 자극성이 워낙 컸습니다. 당시 몇 주 동안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집중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냥 온통 그쪽으로 쏠려버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붙어 있었고 페스카마오 사건의 폭력성이 워낙 강렬해서 최경희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고 묻혀버렸다는 분석이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 자체가 당시 정부나 사회 입장에서 다루기가 좀 불편한 진실이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요? 네. 정부의 강제 송환 방침에 반발한 난민도 아닌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들에게 경찰관이 희생당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정책의 적절성 문제라던가 혹은 신혼호와 같은 시설의 그 열악한 관리 실태 같은 것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과정에서 자칫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나 관리 소홀 같은 게 드러날까 봐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좀 조용히 넘어가려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론이군요. 네, 어디까지나 자료에 기반한 추론이고 가능성이지만 왜 이 영웅적 행위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서 1996년 여수경찰 인질 사망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나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페스카마오를 검색하면 당시 기사부터 분석 자료까지 정말 수많은 결과가 나오죠. 이것 자체가 최경유의 희생이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서 상당 부분 좀 지워졌다는 방증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언론도 그렇고 어쩌면 그가 속했던 조직조차도 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잊힌 사건일지 몰라도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1996년 1월 3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죽음이 숭고한 희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잊혀간다는 사실은 또 다른 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 숭고한 죽음의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 언급된 다른 순직 경찰관 유족 인터뷰 사례, 2004년 이항만 경위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영웅의 가족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슬픔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그 외로움과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지거든요. 최경희의 유족분들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정말 늦게나마 최경유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알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해양경찰 내부에서 그의 공적을 기리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사람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억하려는 노력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경희님과 같은 분들의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네. 제복 입은 이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과정에 그의 이름 없는 희생 역시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원호 사건과 최천식 경위의 잊혀진 이야기가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 이 자료를 접하는 당신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 소위
타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신혼호의 비극은 결국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문제나 대상으로 취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바다 위 외국인 선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폭언,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체감도요? 네. 이것은 신혼호의 비극이 그냥 과거의 일로만 치부될 수 없으며 제2, 제3의 비극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복의 무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제복을 입고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최천식 경무의 이야기는 그 제복 뒤에 우리와 똑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여겼던 한 평범한 가장이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있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1996년 1월 3일 최천식 경위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갔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잊혀진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복 뒤에 가려진 평범한 영웅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고요. 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외국인 인권 문제,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에 대한 예우라는 중요한 과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희생은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료들을 통해 다시 한번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동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했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과연 최천식 경위처럼 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요?